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12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이대호 진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신 진행을 맡게 된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하루 해봤다고 그래도 조금은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한번 잘 2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하는 날이죠. 사실 저희가 화요일에 원탁의 기자들 K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원탁의 기자들 금요일 코너가 다 아시다시피 더 원조입니다. 그래서 원조 맛집에 약간 찾아온 느낌으로 좀 기대도 되고 생소하기도 한데 일단 오늘 두 가지 토론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정부가 700조 원을 투입해서 세계 2위의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 참 거창한 목표를 발표했는데 잘 될지 혹시 걱정되는 점은 없는지 이런 거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손보험.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욕을 먹는 공격을 받는 도수치료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강한 지금까지 대책보다는 아주 강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환자, 병원, 보험사 이 3자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의 세계에 대해 파헤쳐보는 코너죠. 오토타임즈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 한번 차분하게 배워보고요. 2부에서는 호르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게 하는 호르몬이 있다. 투자와 호르몬, 치매와 호르몬, 조속 노화 호르몬, 호르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준비했습니다. 정답은 4글자 퀴즈인데요. 배당소득을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합니다. 금융소득이랑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누진 세율을 적용하죠. 당연히 소득이 늘수록 세금도 늘어나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새로운 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고배당 기업에서 투자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최고 세율을 30%까지만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부터 3년 동안 한시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 종합과세의 반대말인데요. 따로따로 나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역시 많은 선물 준비해놨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콩과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경제전파사 강혜지 에디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700조 세계 2강 굉장히 엄청난 단어들인데 그래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고 대통령까지 참여해서 종합 발표회도 가졌어요. 보셨을 때 가장 좀 인상 깊다거나 가장 좀 관심이 갔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좀 먼저 총평을 좀 해주시면. 일단은 저는 규모 면에서 좀 압도적이다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위기의식이 좀 느껴진 대목들이 보였는데요. 먼저 이제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의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 조성하겠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명실상부한 1위이기는 한데 이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낙오가 되게 되면 단순 메모리 하청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라든가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부문에서는 뒤처져서 반쪽짜리 1등이다 이런 비판도 좀 인식을 한 것 같고요. 현재 그 우리나라는 한국 반도체가 위로는 미국과 대만의 첨단 기술에 막혀 있고 또 아래로는 저가 공세 그 중국에 쫓기는 어떤 샌드위치 신세로 조금 현실화가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그 민간 주도의 기존의 성장 방식이 좀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이 이 정부를 통해서 막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 정책을 쏟아내는 것과는 좀 많이 비교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좀 규모 면에서 좀 더 강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오픈 AI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돈을 워낙 많이 써서 1, 2조 원은 돈 같지도 않은데 근데 700조 원이 내년 예산이 거의 700조 원이잖아요.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있었나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결국 원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기로 좀 예비를 했던 준비를 했었던 규모들이 각각 한 3,400조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 숫자들을 다 합산해서 조금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그 돈을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돈이 어쨌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고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 어떤 뭐 송전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용수랄지 용지 마련이랄지 여러 가지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규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그걸 이제 정부의 어떤 펀드랄지 이런 것들로 좀 더 이제 도와주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럼 돈은 기업들이 내는 건데 생색을 정부가 냈다 이렇게 좀 야박하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진짜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게 있는 건지. 정부가 뭐 이런 반도체 등 어떤 특정 산업을 육성할 때 필요한 건 어떤 기반의 시설들을 마련하고 뭐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전략에서 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는 대규모 산업 단지를 조성할 때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고 뭐 거기에 필요한 여러 토지나 뭐 기반 설비들이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눈에 좀 띄었던 것은 우리가 사실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라고 했을 때 누구나 엔비디아를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엔비디아는 반도체 공장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곳이고 생산 TSMC라고 하는 대만의 회사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생산도 안 하는데 진짜 반도체 산업 설계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것도 보면은 팹리스 산업의 규모를 10배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팹리스라는 게 이제 공장이 없다는 그런 뜻인 거죠. 어떻게 뭐 건축으로 따지면 설계 사무소 같은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그냥 우리가 팹리스 산업 10배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막연하게 커지지는 않으니까 정부가 그 기반을 그러니까 어떤 생산 설비들을 구축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이제 국내 팹리스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할당해 줌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종합 육성 전략이니까 보면은 지금 잘하는 메모리도 잘할 거고, 파운드리도 잘할 거고, 팹리스도 잘할 거고. 다 잘하면 좋은데 이게 보통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반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다 잘하느냐. 미국도 있고 타이완도 있고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우려되는 지점 이런 거는 혹시 없으셨나요? 일단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쏠려 있고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수출 규모가 굉장히 커서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 우리나라의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에서 65%로 굉장히 압도적인 1위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팹리스 점유율은 0.8%, 1%에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것이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 라든가 뭐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어떤 자립도가 낮아서 해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자립화율 같은 경우에는 30% 수준이라고 하고요. 뭐 구체적으로 핵심 장비는 미국, 핵심 원료는 중국, 첨단 소재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서 공급망 충격에 매우 취약했는데 예로 2019년에 일본이 이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들을 규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수출을. 근데 여기에 포함됐던 것들이 포토레지스트,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 핵심 소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산화를 넘어서서 이제 공급망 안전성을 진짜로 확보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위기감을 느꼈었는데 사실 그 이제 조금씩 다 이제 뭔가 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위기의식 자체는 굉장히 예전부터 있어 왔고 이번에 정책을 이제 선전포고를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뭔가 실현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제 지역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뭐 속설로 뭐 용인 이하로 내려가면은 반도체는 쉽지 않다. 뭐 인재도 그렇고 뭐 전력 기반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역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근데 이제 이 정도 인센티브로 과연 기업들이 갈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는 어땠습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이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모를 하게 되고 흔히 뭐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생산 설비를 우리가 구축을 하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어떤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어떤 환경 그리고 용지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SK 하이닉스만 해도 용인에서 지금 굉장히 전력 공급 문제, 송전망 문제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어떤 기업들의 어떤 뭐 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 이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관련한 지자체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나서서 풀어주지 않으면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대대적으로 이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겠다. 근데 그걸 이제 받으려면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라. 용인 이남으로 내려가라라고 지금 선언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부권에 보면은 이제 호남 지역하고 부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이 구미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클러스터 형태로 이제 연결을 해서 여기서 이제 뭐 생산하고 저기는 전력 뭐 반도체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전력 생산을 하고 있는 지역들에 인접한 곳으로 그 지역들을 묶어놨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전들이 좀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송전 부담이 좀 덜하고 그리고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들이 서 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잘 진행이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예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을 해서 이쪽에서 전력 공급을 받고 그리고 거기다 지어라. 그리고 인력들 양성해가지고 그쪽에 보내는 거에서 대규모 인력 양성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정예 뭐 병력이라고 뭐 이렇게 좀 얘기도 하던데 그것들을 양성해서 이제 수도권 쪽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기존의 어떤 인재들 말고 좀 내려갈 수 있는 인재들도 좀 키우겠다는 구상도 함께 좀 포함시킨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사실상 이게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서 이제 송전 요금을 비례제로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언급을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멀면 멀수록 송전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럼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 기업들이 좀 원했던 수도권 중심의 어떤 생산 설비 이거는 이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아마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수도권 쪽에서 좋은 인력을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생산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생산 설비들을 좀 내려가지고 그런 비용들을 세이브를 하고 규제 혜택도 받는 게 나은지 많이 생각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잘 되려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설비 기반도 지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인재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사람과 설비가 양축인데 사실 설비야 뭐 돈만 들이면 깔 수 있는 거죠. 정부 의지만 있으면 사실 그 지역은 빈 땅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쉬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갈 거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갈 거냐 이게 뭐 지금 잘 해보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마땅히 뭐 구체적인 언급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혹시? 일단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급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뭔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ARM 스쿨을 MOU를 맺은 뭐 그런 사례들도 등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ARM이 그 영국의 그 반도체 설계하는 그 유명한 회사 말하는 거죠? 예, 이제 근데 제조 공장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유인 때문에 전력과 어떤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으로 가겠지만 문화나 교육이니까 뭐 이런 어떤 주거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뭐 고급 인력이 필요한 R&D라든가 팹립스와 같은 본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여전히 선호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어떤 상황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일 수도 있는 것이 RE100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그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네. 수급하라라고 이제 하는 어떤 약속들이 지금 캠페인으로 이제 벌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 공급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애플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모든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납품업체들의 물량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가 등을 떠 밀어주는 김에 뭔가 좀 이번에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재편, 인력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주제가 이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기업들 투자금을 좀 쉽게 조달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뜨겁게 한 시간 토론해야 될 주제긴 한데 금산분리 완화 그리고 이게 SK 하이닉스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이 도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확실히 정리가 된 거죠. 하겠다고.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이 부분도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 균형 발전과 약간 정부에서 연계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 대한 투자,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연계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전제 조건을 달고 이제 금산분리를 일부 완화를 해주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준다 이런 내용. 아까 너희가 지역에 지으면 예. 규제를 풀어줄게 예. 이런 여러 가지 연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비수도권 투자와 연계를 하고 또 실제 그 어떤 생산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돈이 충분한데 굳이 이제 규제를 풀고 뭐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 승인을 받는 조건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주회사 체제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곳은 이제 SK가 사실상 크게 하는 것은 유일하기는 합니다. 지금 삼성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니까요. 체제가 아니고요. 네. LG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네. 했었고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SK에 대입을 해보면 SK 주식회사라는 곳이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SK 스퀘어라는 자회사가 있고 그 스퀘어 밑에 우리가 잘 아는 SK 하이닉스라는 손자회사가 있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새롭게 뭔가 그 밑에 자회사 즉 증손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하려면 지분을 100% 출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니네 돈으로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문어발식으로 네네네. 고손자 무슨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SK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는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금이 여력이 많지 않을 수 있다 해서 계속 규제 완화를 좀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것은 SK 하이닉스 같은 지주회사 단위에서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회사가 새로운 법인을 출자할 때 반만 내라. 반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와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한해서 여러 가지 지역 연계 투자도 계획을 하고 진짜 어떤 생산성 이게 반드시 필요한 설비이고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들을 증명을 하고 그것들이 공정 심사를 받기는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경우에 또 하나가 이제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원래 우리가 일반 지주회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예. 금융업, 은행업 이런 것들을 소유를 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죠. 그게 바로 금산분리고 반대로 은행 역시도 네. 산업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요. 사금고처럼 쓰일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금융 리스업이라는 것을 일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반 지주회사 그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업 같은 것을 주력을 하는 지주회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SK 하이닉스가 SK 지주의 손자 회사인데 네네. SK 하이닉스가 자회사 하나 더 만들어서 맞습니다. 증손 회사를 만들어서 네네. 그 증손 회사가 외부의 투자를 받고 그 돈으로 공장을 지어서 맞습니다. 그 공장을 바로 위에 있는 증손 회사가 손자 회사한테 공장을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의로 이해하자면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면 하이닉스가 요즘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저런 고민까지 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직접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직접 공장을 지으면은 리스 대여를 할 필요도 없고 증손회사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나 혹시 뭐 의도
이런 게 좀 시장에서 분석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금융 리스업을 한다는 걸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가 투자한 자회사가 금융 리스업이랑 통해서 공장이나 설비를 만들어서 하이닉스 일종의 리스 대여를 해주는 식으로 하다 보면 하이닉스는 일시불로 일거에 들어갈 투자금을 좀 분할 납부하는 개념으로 예. 투자금을 낮출 수는 있죠. 그게 이제 SK에서도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할 때는 하는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대 시장에서는 이거 그렇게 하이닉스가 돈이 없어, SK그룹 돈이 없어, 또는 반도체 회사들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조 단위로 예. 수십조 단위로 돈을 벌고 있는데라고 그랬을 경우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뭐 필요성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자금을 통해서 또는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해서 투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면 어떤 지배력이 조금 훼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우려를 하니까 아무래도 또 이런 규제 완화로 또 요청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제 규제를 풀어주지는 않겠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을 걸겠다. 약간 서로 좀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긴 합니다. 그 상장을 한 이유가 사실 이제 주식을 더 발행해서 투자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성과를 입증하고 또 주가를 올리고 하는 것인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위 말하면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지배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자면 투자는 받고 싶고 네. 지분율은 유지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양수 겸장. 네네. 뭐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다. 네. 결국 이제 반도체가 쩐의 전쟁이 됐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또 상장을 한다. 일종의 뭐 간접 상장이다. 네네. 굉장히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요. 이 부분 좀 어느 분이 정리해 주시면. 네. 그 10일에 공시가 났는데요.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미국 증시 상장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 보유 중인 자사주가 약 2.4%로 9조 원 정도인데, 요걸 담보로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ADR, 그 주식 예탁 증서라는 걸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 대만의 TSMC가 요 방식으로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SK 하이닉스도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조달을 하게 되면 설비 투자, 지금 조 단위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미국 뭐 인디애나 공장이라든가 뭐 용인의 클러스터 뭐 이런 쪽에다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가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도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1위인데 미국에 있는 이 경쟁사인 마이크론보다 한참 저평가되어 있다. 예.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데 미국으로 가게 되면 이걸 좀 탈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큰손 투자를 좀 유치를 해서 주가를 마이크론 수준으로 좀 올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ADR을 상장한다는 게 뭔가요? ADR가 이게? ADR에서 A가 이제 아메리칸입니다. 미국이고, 예. DR은 이제 예탁 증서입니다. 주식 예탁 증서. 미국 시장에 증서를 상장하는 거.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나라에 있고요. 우리나라 예탁 결제원 네. 같은 데 보관하고 있고, 그 주식을 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 금융기관에서 증서로 만듭니다. 소유권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는 증서를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는 일종의 간접 상장 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뭐 우리가 이렇게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쉬운 개념인가요? 어렵네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상장하면은 한국 아파트를 미국에서 예. 살 수 있는 뭐 그런. 예, 한국 아파트는 여기 있는데 네네네. 등기부 등본을 미국에서 거래를 해가지고 뭐 소유권을 정리를 하는 그런 개념 일종의. 근데 이게 일종의 중복 상장이잖아요. 한국에도 상장하고 미국에도 상장하는 거니까 뭐 다 좋은데, 취지는 다 좋은데 혹시라도 기존 주주들이 피해 볼 여지나 그런 게 논란이 될 그런 지점은 혹시 없을까요? 어쨌든 주주 환원 안 하고 이제 회사의 또 어떤 이득이 될 부분들만 챙겨가겠다라는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회사의 또 이런 알짜 사업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또 이제 국내 주식, 그 국내 장에 계신 이 주주들은 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지금 주주들을 위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SK 입장은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검토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직은 검토라고는 현재 하지만 검토 중이라고는 사실상 뭐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이게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과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게 이게 결국 이게 제가 봤을 때 중복 상장의 논란까지는 안 가고 이제 자사주를 이제 미국 시장에 간접적으로 상장하는 건데 원래는 자사주 소각하면 주주들 입장에서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소각되지 않고 시장에 불렸을 때 이제 주주들이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물량이 늘어나니까. 다만 그걸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하지 않고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한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소각하기는 좀 그렇고 돈은 필요하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한 10조 원 정도거든요. 그럼 10조 원 정도는 하이닉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대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평가를 좀 잘 받으면 그게 연쇄적으로 한국 시장에 있는 본주라고 하는 한국의 SK 하이닉스 주식도 같이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네. 기대감도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많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 김혜령 님이 이대호 기자는 어디 가신 건가요? 잠깐 자리 비우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원래 자리에 건강하게 돌아오실 겁니다. 지금 경제상식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같은 특정 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이제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투자자에게 납세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런 장점은 있고요. 단점은 이게 너무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종합과세의 반대말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인데요. 사실 실손보험은 거의 분기에 한 번씩은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제 약간 그 눈길이 더 가는 게 도수 치료에 대해서 타겟을 해가지고 정부가 아주 뭐 속된 표현으로 아주 세게 조이더라고요. 이번에 일단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정부가 도수 치료를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체계로 편입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급여와 비급여 말고 네, 관리급여. 제3의 개념. 네, 그래서 가격과 횟수를 정부가 통제를 하되 환자 본인 부담률을 이제 95%까지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비급여에서 병원이 이제 내는 가격,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가게 되면 이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 거품을 빼지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냥 알아서 돈 내고 받아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병원이 정한 가격에 100% 환자가 내고 실손보험으로 대부분 환급받는 구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이제 그 도마에 오른 도수 치료가 되겠고요. 관리급여가 되게 되면 정부가 정한 표준 가격을 적용하게 되고요. 건강보험은 5% 지원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95%를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 가격이 이제 환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싼 것을 찾던가 아니면 안 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수요가 이제 급격히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급여가 생소해서 자꾸 한번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비급여처럼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급여처럼 건보공단의 가격 통제는 받는데 네. 대신 기존의 급여는 사실 개인 부담이 거의 없지만 이 관리급여는 통제는 받지만 그 통제된 가격의 95%는 환자 본인이 내라.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이면 환자가 9만 5천 원 내라. 아무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수 치료 사실 지금까지 내 돈 안 들어간다는 측면 때문에 많이 받았던 거잖아요. 사실 병원 가면은 예. 이제 자연스럽게 안내해주는 약간 예. 코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장님들도 안내하시고.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운동하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자잘하게 몸이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형외과나 뭐 이런 곳들을 가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받고 그 뒤에 뭐가 있고 다음에는 뭐 받으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착 가는데 그 도수 치료나 이런 것들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어차피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고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제가 갔던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그 도수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 한 거의 어림잡아서 10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한 5-6명은 계속 그 도수 치료를 하고 계시고 그 환자들이 계속 줄을 서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되게 그런 풍경들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도수 치료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어떤 재원이 지금 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의료계는 싫어하겠는데요? 의료계가 모든 의료계가 싫어한다고 저는 보여지진 않고요. 예. 왜냐하면 정형외과, 통증, 뭐 의학과 네. 이런 데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 수십억짜리 장비를 사가지고 의료 진단 장비를 대출받아 사더라도 몇 년 지나면 건물 올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과들, 소위 인기 과들이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제 도수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잉 진료하지 말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쏠리는 어떤 의료의 어떤 영역들을 다른 진짜 필수 의료라고 하는 쪽으로 인력을 다시 좀 돌리거나 최소한 네. 비필수 인력 뭐 모든 의료 다 행위가 다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그중에서 필수 의료 필수적이 아닌 의료 영역 소위 돈이 되는 영역으로 인력 유출이 사실 많이 되고는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겠다. 필수 의료 분야로 좀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정부의 이번 정책에 좀 깔려 있는 배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조금씩은 그래도 좀 의견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실손보험 문제는 이제 주체가 3개가 있는 거잖아요. 보험사, 의료계, 병원, 그리고 이제 가입한 환자, 그 가입자가 있는 건데 김재현님도 이런 의견 주시는데 보험사가 손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손실 생긴다고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왜 도수치료 못 받게 하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뭐 그러려고 실손보험 들었던 거 아니냐, 그러려고 내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지금까지 보험비 따박따박 보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환자들에게는 어떨까요? 이게 정착이 이렇게 이제 관리급여로 가면은 정말 환자들은 손해고 보험사는 이득이 되는 걸지, 아니면 환자들도 궁극적으로는 종국에는 모두가 좀 좋아진 쪽으로 가는 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 보험사들의 책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불과 지금 같은 경우에 실손보험 때문에 우리 막 도수치료 많이 받고 이래서 보험사들이 좀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불과 한 10여 년 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뭐 사실 그런 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해주겠다는 그런 식의 어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광고를 하고 판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는 그런 치료들을 받는 사람들이 적었을 때 보험사들이 그 많은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상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이득을 봤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게 충분히 이제 뭐 거의 약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큰 부담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일상적으로 받는 상황이 됐고, 병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막 무분별하게 무분별하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 처방을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손해가 좀 늘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였던 건데, 보험사들이 여기서 그냥 완전히 뭐 지금 환자들이나 의료계의 어떤 도덕적 해이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완전히 본인들은 관계가 없는 얘기인 건지 일단 이거 먼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짜 이제 관리급여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로 사실 필요한 분들은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관리급여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부담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도수치료라는 게 사실은 진짜 필요한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재활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계속 오랫동안 가서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자기 부담률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거는 조금 좀 환자 입장에서는 뭐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조금 저는 그 실손보험 가입한 분들이 전부 이런 어떤 혜택을 누리느냐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좀 대답할 때 좀 생각해봐야 될 통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에서 65%, 그러니까 6명, 7명 정도는 보험금을 아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9%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받는다는 이런 굉장히 불균형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작년에 지급된 실손보험금 15조 2천억 원 정도에서 비급여 항목이 한 9조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실손보험금 중에서도 도수치료나 뭐 영양제 같은 비중증,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적이지 않은 어떤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이 5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종합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비교를 하자면 암 치료와 관련해서 지급된 보험금이 1조 5천억 원 정도니까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수치료가 일단은 1차 타깃인 거지. 또 이런 식으로 과잉 진료가 계속되면 이것도 다 관리급으로 묶여버리겠다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주로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주사제 같은 것들이죠. 뭐 비급여로 받는 이런 게 뭐 영양 주사, 비타민 주사 뭐 이런 거, 그런 네네, 식의 네. 어떤 주사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동안은 많이들 이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타겟은 아마 그런 것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도수치료를 타겟으로 해서 이 도수치료를 잡게 되면은 그냥 도수치료를 안 받게 되더라도 병원은 분명히 방법을 어떻게든 찾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다른 루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장은 빈틈을 찾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네. 풍선효과가 당연히 갈 것이고 네. 그 부분이 이제 흘러갈 부분들이 이제 뭐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주사제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실손보험도 중요하지만 실손보험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근간은 건강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손보험을 뭔가 좀 규제하고 선을 보는 조치가 건강보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건강보험에는 일단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네. 사실 이 문제가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의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보험사 손해율이 이제 말하자면 100원짜리 보험을 팔았는데 130원을 내줘서 계속 적자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이 같이 맞물려서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이고요.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3년 추계를 한 것을 보면 2028년에는 아예 적립금이 빵원으로 되는 누적 적자가 2000몇 년이요? 2028년이 얼마 안 2028년? 남았죠. 네. 그리고 2032년에는 누적 적자가 60조 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다가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그 짧은 시기 안에 이런 문제적인 상황들이 도래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이 건보료 대폭 인상되는 거를 좀 피하기가 어렵게 될 전망이고요. 그 실손보험 누적 적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조 원이 넘게 되는데 지금처럼 비급여 증가 속도가 연평균의 10% 이상씩 나가게 된다면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31년에는 실손보험료가 지금보다도 2배가량 더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의료계 현장에서 일부에서 이제 하는 끼워 팔기라든가 혼합진료, 그러니까 도수치료 받으러 갔는데 사실은 그 건강보험 급여를 같이 이제 넣어야지 이제 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간 환자가 사실은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도 같이 받고 의사도 네. 대면해서 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도 이제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이제 적자가 심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들이 불필요한 실손보험 과잉진료 문제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게 건강보험의 어떤 적자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관리급여를 묻고 이걸 늘리면 어쨌든 보험사는 지출이 줄잖아요. 그럼 보험사는 일단은 손해율이 개선되고 보험사는 이득을 볼 텐데 아까 백 기자님 말씀처럼 이 사태 초래한을 일종의 원초적인 출발은 보험사인데 보험사도 뭔가 좀 부담을 좀 더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은 어떻게 좀 풀 수 있을까요? 사실 예. 좀 그냥 예. 아주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뭐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면 보험료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보험료를 생각- 내려야 된다. 그런 여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융감독을 해서 하려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띤 토론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비주얼치 박수익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경제전파사 강혜지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 홈미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 홈미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네, 이번에는 그 자동차의 세계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성환 오토타임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겨울이잖아요. 네. 뭐 우리 사람 몸도 겨울이면은 고장 나고 많이 아프고 춥죠. 네. 자동차도 그런 것 같고요. 네. 또 더구나 내일부터는 또 눈도 온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겨울철에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네. 저도 운전을 20년 넘게 했지만 그냥 뭐 고장 안 나겠지 하고 그냥 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겨울철에 워낙 이제 전문가시니까 뭐 자동차의 부품이 2만 개가 된다고 하니 그걸 다 네네. 볼 수는 없는 거고 가장 먼저 겨울철에 이거부터 봐야 된다. 이런 네. 제1 후보의 부품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영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단연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네, 땅과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품이기 때문인데요. 기온이 0도씨 이하로 자주 내려가는 겨울철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면 환경이 미끄럽고 또 타이어의 접지력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타이어 마모도 상태라든지 내 차에 어떤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지 한 번쯤은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퍼 상태 점검이나 워셔액도 보충해주면 좋고 배터리 특히 또 한번 봐주면 좋습니다. 기본적인 점검이 되겠죠. 그러니까 타이어라는 게 요즘 차들은 뭐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이 전산으로 뜨기도 하니까 공기압은 쉽게 체크할 수 있는데 네. 그거 외에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보통 타이어에 이제 모델명이 써 있잖아요. 예. 고무 부분에 그 모델명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게 사계절용 타이어인지 뭐 여름용 타이어인지 겨울용 타이어인지 확인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름용 타이어가 아마 장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신차 출고 때 타이어인데 이제 사계절용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여건이 되신다면 겨울용 타이어를 꼭 장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접지력이 높거든요. 네. 근데 비싸잖아요. 타이어가 꽤.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이제 뭐 어디 빙판길을 많이 간다든지 위험한 도로를 자주 가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전용 타이어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뭐 도심 도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꼭 겨울철용 타이어를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면 좀 대안이 있습니까? 아, 저는 꼭 예. 겨울용 타이어를 바꾸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네. 굳이 내가 뭐 예. 산길이라든지 그런 뭐 이제 겨울철에 좀 취약한 구간을 자주 다니는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사고는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다니는 출퇴근길의 교량 위에서 살얼음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다양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모든 도로의 온도가 내려가고 접지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겨울용 타이어는 굳이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얼음이 항상 껴있지 않더라도 일반 노면에서도 굉장히 강한 접지력을 확보해 줍니다. 그래서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을 하면 기존의 타이어는 또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많이 있어요. 아, 마치 네. 겨울철 외투 보관하듯이.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기존의 타이어는 또 그만큼 이제 마모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6개월 간격으로 서로 교환을 해가면서 쓰면 오히려 이제 총 소유 비용을 놓고 보면 그래도 좀 비슷하자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게 이제 시즌별로 그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서비스들도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 보죠.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좀 몰랐던 부분입니다. 근데 타이어도 타이어인데 이제 워낙 추운 날에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이제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네. 시동이 안 걸리면 정말 아침에 난감하죠. 난감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적이 막 있습니다. 솔직히 막 네. 짜증도 나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배터리가 급격히 방전이 된 배터리. 경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온도가 크게 벌어지고 기온이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전기 계통에 가장 크게 좀 무리가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이 배터리이고 그만큼 또 이제 전력이 방전되는 속도도 추울수록 더 빠르기 때문에 좀 배터리 상태가 좀 오래됐다라고 보면 쉽게 이게 방전이 되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고등이 자동으로 뜨면 괜찮은데 경고등이 안 뜨는 경우도 시동이 안 걸릴 때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네, 아주 쉽거든요. 일단 본네트를 열어서 한쪽 켠에 뭐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 부분에 일단 본네트를 열면 쉽지가 않습니다. 본네트를 열면 가장 큰 네모 박스 하나가 네. 보이실 거예요. 네네. 네, 한쪽 켠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일부 차종은 트렁크에도 있거든요. 네, 이 네모 박스가 배터리이고요. 이 네모 박스에 동그란 상태 표시 창이 있어요. 이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초록색이면 정상, 노란색이면 교체가 필요하다. 흰색이면 즉시 교체라고 이게 보시면 색깔로 됩니다. 표시해 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약간 흰색이나 노란색이다 이러면 한 번쯤 이제 교체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한 5, 6만 킬로미터 차를 구입한 지 한 3, 4년 정도 기간이면 배터리 수명이 얼추 이제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더 정확한 방법은 근처 카센터에 가서 전압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러면 한 1, 2분이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하면 배터리를 갈아야겠죠. 전압 체크는 그냥 무료로 해 주나요? 대부분 무료로 해줍니다. 네, 아주 간단한. 타이어 공기압 재듯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지난주에도 뭐 그 서울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기습 폭설이 내리면서 사실 도심이 거의 마비가 됐는데 맞아요. 네. 그 빙판길 이게 사실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빙판길을 달릴 때 종종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사실 주변에 뭐 이렇게 운전이 서툰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뭐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빙판길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당황스럽죠.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드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를 올리면 되느냐 네. 이런 질문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결론만 말씀드려 보면 삼가하셔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한번 딱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뭐 조향도 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모든 페달에 이제 발을 떼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차 속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최대한 조향을 이제 미끄러지는 방향 쪽에서 크게 꺾지 말고, 네, 최대한 이제 수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가 일단은 최대한 순서. 똑바로 가려고 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핸드 브레이크를 딱 잡게 되면 한마디로 락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차가 더 이제 심하게 요동치면서 균형을 흐트러뜨리면서 이제 좀 휙 돈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너무 당황스러웠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고 그다음에 차를 다시 좀 일자로 갈 수 있게끔 균형을 최대한 좀 이제 핸들을 조작을 해가면서 무리하게 반대쪽으로 꺾지 말고요. 네, 그렇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보면 빙판길에서 막 미끄러질 때 모든 뭐 가속기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발을 떼는 것 자체가 일단 본능적으로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죠. 떼면 네. 계속 점점 빨리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빨리 예. 내려가는 속도도 있지만 예.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속도도 꽤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좀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브레이크 페달을 아주 약하게 끊었다 밟았다를 계속 밟았다 뗐다 밟았다 네, 뗐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 일단 어떻게 해서는 이제 제동력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핸드 브레이크를 바로 올린다라고 하면 그 어떠한 기능도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차가 돌아버리고 이러는 돌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고. 근데 어쨌든 발을 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예.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당황하니까. 뭐 여러 가지 네. 뭐 발도 떼보고 뭐 끊었다 밟았다도 해보고 조향도 해보지만 약간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말 그대로 접지가 잃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다들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끄러질 땐 발을 떼자. 네. 발을 떼자.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져 결국은 어디를 부딪히거나 이제 박았어요. 사고가 네. 났어요. 자, 그럴 때는 요즘 뭐 이제 많이들 지키시기도 해요. 이렇게 삼각대 세워놓기도 하고 네. 2차 피해 막는. 근데 어쨌든 특히 겨울철에 사고가 났을 때, 특히 빙판길 사고가 났을 때 2차 피해를 막는 최우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미끄러져 나는 사고는 상대적으로 마른 노면에서 우리가 달리다가 부딪히는 사고 대비 탑승자가 느끼는 충격량이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끄러지는 순간을 직감한부터 이제 탑승자가 좀 몸에 긴장을 주거나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판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곧 사고가 났을 때 자력으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딱 났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최소 100m 이상 갓길로 벗어나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차 근처에 머물다가는 정말 큰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중에 제가 가진 상식과 약간 배치되는 게 미끄러지는 사고가 마른路面의 사고보다 충격이 덜하다. 네. 오히려 더 미끄러지니까 더 세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미끄러지는 게 네. 한 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경사로가 아닌 이상은 예. 가속력이 붙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미끄러진 그 속도 상태로 쭉 그냥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가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마른路面은 오히려 그 속도가 붙고 그리고 접지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충격력이 좀 클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막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순식간에 빙판길로 변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속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제 겨울철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을 좀 덜할 수도 있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쭤볼 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네네. 이제 사실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와보면 밤사이 눈이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에. 네네. 그건 어떻게 다 치우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가는 게 좋습니까? 일단 먼저 눈을 치우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쌓이고 얼어서 굉장히 딱딱해지면 날카로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바로 뜨거운 물을 붓거나 이러면 오히려 이 온도 차로 인해서 유리가 깨질 수도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지근한 물로 하거나 이제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의 토퍼를 이용해서 긁어내는 것도 좋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르몬은 나의 기분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심지어 투자 성적은 어떻게 좌우하는지 각종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